아직 기회 될 때마다 그 진품을 가서 보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요, 진짜 보는 거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신윤복 그 작품들을 한번 이제 간송 뮤지엄에서 한번 전시할 수 있었는데, 신윤복의 이제 보통 그 당시 화첩들이 있는 책자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찢어가지고 전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펼쳐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 펼쳐서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장면이 날짜마다 달라요. 어느 시즌에는 요 장면 보여줘. 그러니까 잘 맞춰가면은 다른 장면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실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아주 고운 그런 색깔 표현이라든지 이런 색깔들도 보면은 제 느낌은 그랬어요. 한 1년 전에 그린 느낌. 몇백 년 전에 그린 게 아니라 불과 1년 전에 그린 것 같은 색이 그렇게 생생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니까 펼치면 이만하거든요. 여기에 저런 장면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일단 섬세함과 그 색깔도 보세요. 그 굉장히 그 그라데이션이 진짜 부드럽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들도 정말 파스텔 칠하듯이 섬세하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인물들 끝 하나 놀랍게도 고치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틀렸다. 왜냐하면 이건 먹선이기 때문에 하나 틀리면 다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정교함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예요. 진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신윤복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노동하는 장면을 그리잖아요. 그 노동하는 장면. 김홍도는 노동하는 장면을 그려. 그러니까 길쌈도 그리고 일하는 장면을 그리는데, 신윤복은 전부 다 노는 장면. 그 중에서도 이제 양반하고 이제 기생들. 그러니까 좀 유구한 문화도 있죠. 양반들이 약간 일그러진, 그러면서 이제 남녀 상절지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그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좀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금 배 타고 이제 그 기생들하고 노는 장면을 이제 그리는 그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쌍감대모. 이거 보시면 아까 부도 있죠? 부도에 그 당시에 얼마큼 천재들, 여기 율동감 느껴지시죠? 지금 쫙 보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딱 들어왔어요. 딱 치고 다시 쨍하고 북 있죠? 빠질 법한데 이 북치하고 머리를 이쪽으로 들고 있죠. 들어와서 한 번 내려갔다가 탁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자, 너 동작 받아, 딱 던지죠. 이쪽으로. 칼춤 추면서 딱 던지니까 얘가 받아요. 받죠? 받고 이 사람과 연결돼야 되죠. 팔끝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딱 넘어갑니다. 쑥 넘어가요. 곰방들 딱 넘어가서,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밖으로 나갑니다. 들어와서 치고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나가요. 이 구조를 만든 거예요. 신윤복이. 화면에 답답함이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마치 음악이 굉장히 빠른 템포의 그 비트가 느껴지는 것처럼 저 색깔하고 저 구도에서 그 비트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걸 공감각적이에요. 공감각적. 시각인데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 율동이 들리는 것처럼. 그럼 저게 그냥 에이 우연이겠지? 실제 저러진 않았죠. 저는 군무가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을 합니다. 스케치에 한 거. 그래가지고 구성을 할 때 신윤복은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에 주인공을 넣습니다. 주인공을 어떻게 하냐? 당연히 색채 처리겠죠. 가장 화려하게. 하지만 그 주변을 어떻게 처리할까는 굉장히 고민인데, 악단들, 그 다음에 구경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여기에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들, 여기 다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특급이죠. 돗자루 하나 처리한 것도 보세요. 다 멍석이지만은 여기는 그 황은석, 좀 비싼 강화도에서 짜는 광고를 이용해서 이런 거. 그러면서도 신분의 차이를 두죠.
그러면서 선 표현이 다르죠. 그러니까 화면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해냈고 옷 표현하는 것들, 표정 표현하는 것들 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이런 발끝 처리하는 거 보면 뭐 얄미워. 어떻게 이런 식의 표현을 할까 싶어요. 이거는 정말 좋은 그 텍스트라서요. 이거 계속 연습하면 정말 훌륭한 영화가 될 겁니다. 신진복이 김홍도를 많이 따라 그리면서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신진복을 많이 따라서 하게 되면 정말 멋진 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넘겨다 보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술 만들 때 사람들 와서 맛이 어떤지 서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얼큰이 취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노상탁발, 뭐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시중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웃겨요. 여기서 떡떡떡떡떡 하고 이제 지금 그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생들 지나가다가 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없고 지금 이제 그 애매한 그런 장면들 기분이 좀 떨떠름해요. 지금 얘는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바라보고 있죠. 약밭집 자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돈을 줄까 말까 근데 영 줄 자세는 아니에요. 이런 식의 웃음 코드들을 넣었습니다. 약간 활쏘는 그런 그 장면 보는 것처럼 꼭 이제 뭔가 과시적인 거죠. 강남이라고 명명하는 모습들. 월하제는. 그래서 이제 월하 달 밑에서 그 제 3경이 됐다. 3시가 됐다는 얘기죠. 3경은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그 저녁 11시에서 1시 사이예요. 저녁 11시에서 1시 사이가 됐습니다. 양인 두 사람만이 이제 알주자를 이렇게 발려 써가지고 두 사람만이 이를 안다는 뭐 그런 뜻인데요. 회원이라고 이제 사인을 놓고 요 장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달빛에서 서로 이제 또 남녀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장치가 좀 들어갔어요. 이게 좀 모순인데요. 여기 보면 제 3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3경. 3경은 아까 시간으로 1경이면 3경 이렇게 하는데 11시에서 1시 사이에요. 지금 이 새벽에 1시에서 지금 11시 1시가 됐는데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두 사람이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 초승달이란 말이에요. 초승달에 뜨는 시간대는 대략 초저녁이에요. 그려진 달의 시간하고 쓴 글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신분복이 뭘 그렸을까? 애틋한 거죠. 둘이 지금 사귀는 사이예요. 지금 만나는 장면일까요? 헤어지려고 하는 장면일까요? 그렇죠. 남자의 지금 발끝의 방향이 이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언제 만났을까요? 네. 초승달을 뜨는 초저녁에 만났어요. 지금 시간은 어느덧 3경이 됐어요. 저녁 11시에서 1시. 너무 늦었지. 이제 가야 되지. 보내줘야 돼요. 근데 서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애틋한 두 마음입니다. 그 일은 양인치 두 사람만이 알 거다. 연애소설이죠. 연애소설 이야기를 이렇게 해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거 뭐 아주 질투심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장면. 너무 달라요, 그렇죠? 김홍도하고 어쩜 이렇게 김德신하고도 다르고 김홍도하고도 다르고 이런 식의 것들이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서로 이렇게 통일이 된 거예요.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이렇게 활기가 넘쳤던 사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우키요에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그 일본식 풍속화입니다. 굉장히 장식적이고 평면적이고 저게 이제 유광 문화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좀 도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얼굴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또 일본이 이제 그 하얗게 붙이라는 그런 특정한 그 스타일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것들도 많고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식의
돌이 기어나가는 굉장히 유명한 그 보석화가인데 신윤복하고 아주 비슷할 수 있어요. 약간 유광 문화예요. 근데 이제 신윤복 작품에서는 좀 스토리 중심으로 해서 좀 생생한 그런 그 연애 소설도 좀 한다면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좀 장식적인 이런 표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 일본 문화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근데 좀 굉장히 아쉽게도 서양에는 훨씬 일본 스타일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유럽의 19세기에 널리 퍼져가지고요. 고흐랄지 모네랄지 그다음에 이런 그 사람들은 이런 식의 일본 그림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일본식 풍이라고 하는 자포니즘이 형성이 돼요. 자포니즘. 그게 이제 19세기의 유럽에 큰 영향을 주는데 뭐 유럽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양이 워낙 몰랐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문화에 이제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건데 일본은 그래서 해외 소개를 잘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데 너무 늦게 이제 소개가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 문화를 좀 소개해서 좀그 시리를 좀 얻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를 재해석하는 이런 것들 우리의 이제 역할이긴 합니다. 뭐 관상 이제 영어 포스터인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요 그림, 요 장면. 이걸 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그 문화적인 자원, 옛날 그림들에서 현대적으로 아이디어를 넣을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노력이 달려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는 연두색의 자화상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연구를 하다 보면서 이제 새로운 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몸을 안 그렸어요. 이렇게 얼굴만 그렸지, 붕 뜨게. 근데 원래 그림에는 있어요. 적외선 촬영하면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 밑에 이제 옷 표현들이 이제 바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붕 뜬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옷자락까지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자화상들. 시간을 가져서 다음 시간에 까지 예상했고요. 혹시 그좀 양해 말씀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내일 수, 목, 금 좀 휴강을 하면 어떨까 좀 싶어서 괜찮으시겠어요? 일정 부득이한 좀 일정이 좀 생겨서 하고 다음 주에 이거 이어서 지금 근대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그 약속한 것처럼 날짜를 한번 조정해가지고 그 서울 올라가서 한번 쭉 보는 걸로 한번 그 상의해서 날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괜찮으시겠어요? 보니까 이 오후 수업에 이영택 교수님 수업이 다 같으세요? 하나? 다 달라. 그러면은 원래 계획은 그 수업의 하루를 빼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한번 제가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같이 상의한 다음에 날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오픈 시간 일찍 끝나니까 수업은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목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이런 멋진 질문을 며칠이지? 16일. 16일날 제가 여기 발표를 해야 돼요. 15일 날. 15일날 오후에 그 전시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화요일 날은? 그래. 그럼 화요일 날 잠정 좀 하고 한번 스케줄 좀 조절해 볼게요. 그냥 넘어가시. 그래,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자료는 나중에 다 한꺼번에 제가 드릴게요. 네.
선생님 카메라 그냥 중斷되나요? 아, 꺼야 돼. 이거. 선생님, 그쪽에서 있는 오실까요? 아, 됐다. 아, 이제 저희 종반을 이제 향해 가는데요.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의 준비 너무 힘들어. 맨날 밤새서. 근데 그 강의 준비하면서 그 어제 같은 경우 요즘 자괴감이 꽤 자주 들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올 다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국제 심포지움 하는데 인공지능 예술하고 이제 창의성 가지고 이제 하나 발표할 게 있어서 그걸 책을 보는데 94년도에 쓰여진 컴퓨터 예술과 관련된 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학부 다닐 때였는데 난 그 책을 한 번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94년도 책이 나오고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도대체 난 뭐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나간 시간을 딱 계산하는데 너무 뭐 머리가 이제 아찔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자괴감을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미술사를 하면서 매 학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강좌를 하거든요. 뭐 학부 다닐 때나 대학원 다닐 때 한국미술사 뭐 공부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 이거 할 때마다 매 강좌를 계속 교재 연구를 하는데 이런 걸 지금까지 내가 몰랐단 말이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스스로 이제 제가 느껴지니까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머리 한 대에 맞는 듯한. 근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게 제가 한국미술을 그때 배웠던 그 자료들, 그때 나왔던 이론들, 그때 발굴된 유적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발굴이 되는 거예요. 되니까 제가 그 당시에 배웠던 이 이론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배운 거를 그대로 얘기했으면 상당히 이제 오개념이겠죠. 이미 그 유물들이 유적들이 발굴이 돼서 그런 이론들이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저는 옛날 지식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유물이 아주 고고학들이 그 연구 기법들이 계속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계속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 학기 지금 힘든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힘들긴 한데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한마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한국미술사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배워보실 기회가 혹시 있었어요? 그 전에? 따로 아마 미술사를 전공하지 않는 이상 우리 지금 하는 수업이 어때요? 좀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느껴지세요? 괜찮아요? 저도 미술사에 대해서는 되게 흥미가 없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그래도 재미는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 하는 질문인데 우리가 사는 삶에 이게 뭔가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한 입장에서 내가 한 개인으로 뭐 교사로서 뭐 여러 가지 아이들 가르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의 구체적인 방식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한테 뭔가 뿌듯하고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좀 의미 있는 인간 살아가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 그 도움이 되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게 혹시 있을까? 어떠실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정선님 어떠세요? 보통 한국 미술사면은 이렇게 시대별로 연대별로 그냥 한 명씩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해양에서 되게 느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있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국 미술을 알게 되니까 정말 우리나라
저도 제가 그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사대주의가 너무 강해 막 이런 식의 되게 팬심을 갖는데 저도 되게 사대주의라고 저도 느껴요. 그 외국 문물 좋아하고 그 이면에는 왜 우리 가진 역사가 너무 보잘것 없었어요, 진짜. 그렇죠. 맨날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뭐 미술품이 뭐냐 봐봤자 정말 뭐 우리 거니까 좋아해야지 그런 약간의 당위론적인 그게 있었지. 정말 다 그냥 까놓고 와 원더풀, 판타스틱 막 이런 식의 탄성은 저는 잘 못 느껴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걸 할 때 상당 부분 이렇게 바뀐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 제가 옛날 되게 무시했었는데 나는 괜찮았네 그런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선생님? 혹시 또 박사님 어떠세요? 또 이런 거 말고 또 네, 현실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몰랐던 걸 알게 되잖아요. 일단 뭐 경제정선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뭐 그림을 그리는 기법 같은 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깨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도 어제 그냥 저도 그걸 배웠다 해서 아이들한테 말하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데도 접목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제가 그리는 기법들을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가르친 그대로의 그림을 그리고 기법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어제 딱 말한 게 너희들 경제 정선한테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니까 애들은 다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설명을 하고 하는 거니까 제가 오히려 배웠던 거를 좀 더 알려고 나아가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방학이 조금 난데 그 학기 중에는 너무 죄송해가지고 먼 데서 그렇게까지 2시간씩 그래.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 저는 매년 아이들하고 뮤직비디오랑 달력 매년 달력 컬러링을 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서양 미술 그 명화 뽑아낸 거에 샀다면 올해는 민화 컬러링을 샀어요. 뭔가 실질적인 아이들한테 변화도 뭔가 아이들한테 말할 게 명화가 더 그러니까 외국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작년에는 제가 그 서양 미술사 듣고 났으니까 이걸 얘기해줘야지 하면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샀다면 우리나라 그림에서도 얘기해줄 게 있을 텐데 제가 한명 선생님들이 올해는 민화하자고 이렇게 좀 꼼꼼하게 시켰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재밌어, 잘 봐, 니네 아는 거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참. 뭐 어쨌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남은 여정이 이제 뭐가 있냐면 오늘까지 하면은 조선 시대까지는 다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1910년대 이후 일제 시대하고 소위 이제 근대기까지가 이렇게 되는데 근대기까지 다루긴 하는데 뭐 좀 가장 요즘에 이제 김한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홍콩 옥션에서 123억인가를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것 중에 제일 비싼. 김한기는 사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뭐 알려진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모노크롬이라고 하는 단색회화 그 계열을 했던 작품들이 좀 많이 요즘 알려지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그 외에 해외에서 이렇게 김한기를 글씨로 한 모노크롬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게 됐다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는 정도 하면은 이번 학기 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그 지난번에 좀 어제하고 연속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조선 후기라고 하는 사회에서 진경 문화, 그러니까 진경에 대한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직 이론적인 차이는 있다. 실경이라는 말을 쓸 것이냐, 진경이라는 말을 쓸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지배하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진경은 실경을 바탕으로 해서 쌓여진 문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사는 현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자연환경으로 봤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화첩을 통해서 들어왔었던 중국의 명산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그림을
그랬던 과기의 조촌들할지 그게 모범인 줄 알았었죠. 마치 그리스의 고전 문화처럼 그 주변 국가들은 그리스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소위 말하는 지식인의 일반적인 규범이다라고 알고 살았던 게 조선 중기까지의 사회였었어요. 그 중화 사상에서 우리는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었죠. 오죽하면은 그 예속 논쟁이 있어가지고 3일장을 치를 때 뭐 형식 이렇게 하느냐 마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그 당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 형식에 집착했던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숙종 넘어가고 이제 영조, 정조, 최소한 요 100여 년 기간 동안은 그 자체 사회에서는 약간의 뭐 부침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조선을 통틀어서 봤을 때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끝나고 그 이후에는 되게 평탄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특히 어떤 게 중요했냐면은 이제 그 숙종 이후로 이제 그 북벌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자호란 이후로 우리가 치욕을 당했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국력을 강화해서 북쪽 지방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도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 등장한 숙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쪽 지방에 대한 되게 이제 관심을 치중을 하게 돼요. 그 이야기는 민족적 자부심이 이제 사람들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맨날 당하기만 한 나라에서 뭔가 북쪽 지방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북벌론을 어쨌든 뭐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내세운다 한들 사람들이 동조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우리 자체를 건강하게 바라보는 그런 데 추동력이 된 건 맞습니다. 그 이유들이 쭉 되면서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들이 이제 숙종을 지나고 영조와 이제 정조를 되면서 아주 꽃을 이제 피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소위 말하면 뭐 한글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한글을 이용한 문학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천시받았어요 한글이. 근데 한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하고 다른 우리나라 글을 가지고 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춘향전이랄지 홍길동전이랄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성리학이 막 이게 꽉 잡고 있을 때는 남녀 그게 어디 연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일곱 사람 때도 남들 칠세 부동석이라고 막 이런 아주 강부했었던 그 위계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본능적인 그 이야기들, 기쁨 이야기, 슬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홍길동의 그런 갈등 문제랄지, 춘향전의 남녀 사랑 문제랄지, 신청전이랄지, 그러니까 옛날에 성리학이 꽉 그냥 휘어잡았을 때는 그 성리학의 그 전혀 틈바구니 속에 숨도 못 쉬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땅에 대한 관심의 발로가 지도제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동여 지도의 김종호. 그래서 그 조선 후기가 되면은 직접 다 발로 뛰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스스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목적 자체는 군사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뭘 느끼겠어요? 에이씨, 진짜 별거 없네. 그걸 느낄 사람이 없어요. 몰랐었던 것들. 우리나라의 조선 팔도가 얼마만큼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지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를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각론이 이제 숙종 이후로 뭔가 점점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지도를 제작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도가 그 이전에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왜 없었지? 미처 생각이 못 미쳤던 거죠. 그래서 지도가 확산이 된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소위 말하는 실학의 문제. 그러니까 실학을 앞세웠던 사람들은 소위 진보적인 지식인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북경을 가서 보니
그쪽에 북경에서도 중국에서도 이제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막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그 조선 후기 사람들이 북경에 갔을 때 서양 그림들을 많이 봐요. 그때 서양식 성당들이 이제 북경에 이제 지어지는데 거기에 그려진 그 그림들을 보면서 원근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던 정약용 같은 사람들은 직접 유화를 그려옵니다. 그래서 정조에게 바쳐요. 전하 우리가 갔던 이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그 외국 여행 가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특산물로 가서 거기 북경에 가서 그려지는 유화 그림을 가지고 와요. 그 정약용에 대한 기록에도 보면은 그 당시 그 서가에 유화 그림이 걸려 있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외국과의 그런 자발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제 지식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론적인 가치, 더 이상 성리학, 뭐 공명이었고 이런 걸 떠나서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실학이 필요하겠다. 실학의 가장 중요한 그 모토는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 경물은 격자거든요. 우리가 무슨 품격할 때 그 경물, 물건의 끝까지 치직 다루도록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뭐 하늘전 따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물건이 있으면은 자연과학자처럼 그걸 다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하는 경물치지라고 하는 사상들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싹을 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쭉 펼치다 보니 더 이상 이제 성리학의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사회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16년에 촛불혁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집권 세력들은 과거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시대가 너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사람들 들고 일어났던 거죠. 아마 그런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대부를 중심으로 했었던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했었던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이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녀 연애 이야기 막 하고 있고 자기들이 몰래 돌려서 막 읽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중인들이 소위 말해 경제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돈도 또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족보도 이제 사서 바꾸고 해서 양반 신문 세탁하고 그 다음에 명색이 사대부들은 쫄딱 망해가지고 뭐 허울뿐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배 관계들이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그 균열의 틈을 타서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막 분출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분출되는 것들을 억압을 하느냐 인정하느냐의 차이였거든요. 근데 최소한 영조 정조는 그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이게 참 대단했던 그래서 문화적인 포용력이 이제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진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산을 보니 중국산과 달랐던 거예요. 더 이상 중국의 기법으로는 우리나라 산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둘 중에 하나. 여전히 중국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중국을 거부하고 우리나라 독자적인 것을 개발할 것이냐 이 결단의 시기에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빠이빠이하고 우리나라 독자적인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같은 진경이지만은 경제 같은 스타일에 조금 더 진경에 가까운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반면 또 김홍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적인 거에 훨씬 더 가까운 이런 그림들이 넓게는 같은 바운더리예요. 근데 그 안에서 스타일이 좀 다른 식이에요. 처음으로 작가라고 하는 개인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화원 학원들이 자기 이름을 보고 작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는 겸재 스타일, 이건 단원 스타일 이런 것들 알고 자기에 맞는 스타일들 좋아해줘요. 팬덤이 생긴 겁니다. 어제 이제 그 소개해드린 남정학풍의 그 심사점 같은 그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 진경산수화에서 보면은 과거식이에요. 근데 그런 남정학풍도 여전히 좋아하는 팬들이 있었어요. 사대부 계층에서는. 또 그 사람들은 그 심사점을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월하다고 해서 너 틀렸어 이 개척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팬덤들이 쫙 달리 형성되어 있었던 요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듯이 이제 우리가 사는 모습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식의 관심을 보였고 또 어떤 식의 그 표현을 하게 됐는지 인물화하고 풍속화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어제 이제 그 강희연이라는 사람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선 옆집에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삼청동에 그 삼청동이 인왕산 계곡자락을 따라가 지금도 부자 동네입니다. 뭐 구기동 그쪽에 해가 보면은 뭐 한번 가면 정신 없어요. 그 옛날에 과일을 그쪽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쫙 들어가면 문짝으로 쭉 올라가서 산쫙 오르고 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학원 동기가 그쪽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집을 개조하더니 미술관 만들어 버리대. 그래서 걔네 집에 놀러 갈 때는 이게 그 평창동에 있는데 쭉 올라가서 이제 집을 한쪽으로 딱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갤러리를 만들고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이제 받고 얘가 이제 미술사 전공이니까 막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또 자기 누나가 이제 작품을 이렇게 작가예요. 그러니까 작품 걸어놓고 그래서 꽤 인기 좋았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 밖에 마당에다가 이제 그 영상이 쏴서 영화 보고 그래서 야, 서울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쪽 동네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제 정선이 살았어요. 이 자체가 뭘 말해주겠어요? 정선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성공했던 애예요. 굉장히 그냥 그 공돈만 받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걸렸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손으로 그렸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끔 진이가 이제 의심이 되는 작품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좀 대필도 시켰다는 그런 의심도 받습니다. 워낙 주문이 많으니까 조금 자기 스타일 좀 아는 사람에게 좀 따라서 해보라고. 뭐 어쨌든 그런 정도로 그 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겠죠. 그렇게 갖고 싶은 그런 것처럼 이제 강희연도 그 모습을 옆집에서 본 거예요. 한 35년 정도 이제 연상인데 강희연이 어립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강희연의 눈에서 봤을 때 얼마나 롤 모델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찾아가지고 저도 어떻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강희연은 그 출신 이과생입니다. 어제 했던 것처럼 국유지 목장 관리하는 그 직접 과거를 봐서 합격했던 나름대로 애들 중에 오늘날로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농림식품부의 국가공무원으로 이제 시험 봐서 이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인왕산도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고 이 사람이 특히 재미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선비들, 그 자기 노래들, 자기 선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그 일상을 보냈는지를 쭉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장면은 사인 성경 그 도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선비들입니다. 그 선비들이 그 당시에 가장 전형적으로 행하던 여러 가지 뭐 동아리 그 활동도 있어요. 그 동아리 활동 중에 지금 시를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제 김홍도 작품에서도 그 송석연 시사야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달밤에 푸석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서로 시 읽게 되는. 그 당시에 젊은 그 사대부들 있는 양반집 그 자제분들은 이렇게 시 동아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활동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안궁 해가지고 그 취미만 같으면 그 카페에 모여가지고 그 회원 어떤 회원 보니까 그 회비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매번 만나고 서로 독서 동아리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즘에 그 셀러리맨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음식점들 장사가 안 되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시를 너무 열심히 짓는 거예요. 이거 먼 산 바라보면서 지금 그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먼 산 바라보면서 지금 시상을 떠올리게 되고요. 얘는 이제 담배 또 피워야 되지. 담배 한 피면서 그렇게 영감이 안 떠오르지. 얘는 이제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쓰고 있고. 얘는 누워가지고 뭐 좋은 글귀 없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기법을 보시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공간 표현이 어때요? 옛날에 우리가 조선 전기 때 봤었던 그런 공간 표현이 아니죠. 진짜 같은 공간이죠.
여기 보실래요? 요런 동아리 표현 붓이 들어가 있는 거 화면이 좀 희미합니다만은 여기 작은 소반이 있어요. 소반도 보면 타원이 이게 그리기 쉽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원근법으로 되어 있죠. 여기 되어 있고 신발끈이랄지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모습과 원근의 이런 모습들 보면은 사실 그 수묵 담치화를 하긴 했지만 그냥 공간 표현은 굉장히 그 3차원의 사실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아마추어 학과들 속에도 이런 서양식 연구법 이미 그 당시 저변에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동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식민지를 하면서 우리한테 주입시켰던 건 뭐냐면은 조선 너네들은 원래 폐쇄적이었고 세계 어떤 나라도 교육이 없었어. 근데 일본을 통해서 너는 밖의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었어. 그러니까 문명을 전달해주는 그 다립지 역할들을 자기들이 자임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자생적으로 그렇죠. 한 나라가 독립국가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었고 그것들이 우리 스타일과 정말 잘 결합이 돼서 어색한 거 없죠. 그냥 우리는 이걸 그림을 보면서 어색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쑥 스며드는 이런 상태가 이미 영조, 정조 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이런 발전 과정들이 쭉 되어지면 우리는 단절이 없었을 겁니다. 약간의 뭐 부침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전통들이 우리의 자생적인 힘에서 뭐 잠깐 하다가 뭐 쭉 이어지는 그 연속성을 가졌을 텐데 요 진행되는 과정에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일본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요. 잠깐 멈췄다 다시 이어지면 괜찮은데 멈추면서 멈춤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앞에를 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너무너무 불행했던 거죠. 30년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한 멈추기만 했다면. 근데 이 36년 동안 멈춤을 통해서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니 나중에 우리가 회복이 됐을 때 살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운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안 믿으시겠지만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좀 붓을 가지고 다 뭘 하고 있죠. 그 맨 위에는 갓쓴 사람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4명이 뭔가를 하고 있고 얘는 이렇게 4명을 지금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지금 시합하고 있는 장면. 경기하는 장면입니다. 경기에 참가 선수는 4명이에요. 4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우선은 쉬운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름이겠죠. 여름 이제 저기 뭐 시정이 이렇게 정제 올라와가지고 신분을 보면은 5사람인데 한 사람은 신분이 달라요. 네 사람은 공통된 복장을 하고 있죠. 망건을 두르고 뭐 갓을 쓸 수도 있고 벗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망건을 합니다. 망건은 이제 양반들만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망건이 없죠. 그냥 이렇게 맞춤으로 있단 말이에요. 신분이 다르죠. 하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양반들이 하고 있는 게임에 노비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같이 경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세요? 옛날 같으면 그 게임 자체에 아예 참여를 안 시키는 거죠. 어디 노비 네가 우리들 하는데. 근데 저 자체가 변화된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노비라 하더라도 양반들과 같이 어울리는 이런 문화들이 저때 이미 형성이 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계급에 대한 엄격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옅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 게 더 재미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임은 뭐냐면 일단 모두 다 종이를 깔아놓고 붓을 쓰고 있어요. 이건
누가 멋진 사인을 하는지 멋진 사인 만들어내기 게임이에요. 휘호 연습입니다. 휘호. 이게 싹 하잖아요. 뭐 그림을 그리고 그 자기 휘호를 누가 더 멋지게 쓰는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책에다 하고 있고요. 아주 바른 정자로 공자처럼 하겠죠. 얘는 보세요. 붓을 몇 자리 들고 있어요? 2자리 들고 있어요. 다 한자 붓을 하나 들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얘는 특별한 거 하고 싶어요. 남과 다른. 그래서 붓을 2개를 집어. 2개를 집고 쓰는 거예요. 자기. 웃기죠? 얘도 아니 노비가 자기 이름 쓰고 자기 휘호 쓸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말이 안 되죠. 근데 노비가 양반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고 그 하고 있는 게임이 다름 아닌 학식이 필요한 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학습 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노비들에게도 일정 정도 기회가 있다 없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되게 코믹합니다. 코믹해요. 뭐 아마추어 특유의 아마추어리즘이랄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당시에 실제 상황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조선 후기에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거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역시 그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사대부 양반 젊은 자제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활 쏘는 연습이에요. 이제 글도 쓰고 이제 시도 짓고 그 자기 사이드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도 연습하는데 저기 뒤에 왼쪽 위에 뭐가 있죠? 지금 여인들이 등장하죠. 활 쏘는 연습을 굳이 저기 가서 해야 돼? 요 남자들의 지금 속마음이 대충 뭔지 아시겠죠? 이제 뭔가 좀 작업 좀 걸어본 거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술이라고 하면은 산수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여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모이는 게 팔레트란 말이죠. 굳이 저기 가서 이렇게 활 쏘는 하면은 이 남자들의 이제 본심이 무엇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있는 복장들이 이게 무예복은 아니에요. 무술 갓 쓰고 그리고 이제 팔뚝에 보면은 이게 그 지지해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되게 패셔너블하죠. 그러니까 나는 외모에 굉장히 좀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연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일단은 굉장히 좀 코믹합니다. 해학스러워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그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약간의 좀 유머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풍속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강연. 여자 이제 잠깐 넘어갔던 그 사람이 강세왕. 그 김홍도를 이제 어린 시절에 발굴을 해서 직접 가르쳤고, 그리고 가르쳤다는 얘기는 그림도 가르쳤지만은 이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좋은 그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들, 그다음에 그 강의원은 끊임없이 강세왕 죽기 전까지 이제 그 단원하고 교류를 해요. 그러면서 단원에게 계속해서 그런 그 문학이랄지 학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좌이점까지 올라갔었던 그 사람인데요. 어제 잠깐 얘기했었던 그 모습입니다. 그 자기 심정을 여기다가 직접 썼어요. 이 강세왕이. 강세왕이 이제 나이는 70세입니다. 옹년 70, 옹종로죽, 옹칭로죽이라. 그러니까 지금 노인, 자기 나이가 70이 됐고, 지금 자기의 이름은 로죽, 이슬이 찬 이제 대나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왜 그러면 그 관직에 나갔을 때 그 자기 일해야 되는 오피셜한 이
사모관대하고 그다음에 평상복을 같이 어울리게 이렇게 했는지 이런 신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피하인 그는 누구인가 사청미 호백 그러니까 요 호자 얘는 이제 털하고 눈썹은 아주 하얗고 정오모 머리에는 이걸 오모라고 합니다. 이제 거물로자를 써가지고 사모관대 오모를 쓰고 있고 피야복이라 그러니까 몸에는 그 밖에서 입고 있는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어이 견신사님 옷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살림을 보고 있다.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이 어울리지 않는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있지만 마음속에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살림에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명조적이라 그렇지만 내 이름은 어디에? 조종의 이름책에 올라가 있다. 이제 관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데 흉장 이유라 그러니까 흉장 가슴에는 이유 이건 이유자는 중국에 있는 그 전설적인 산이라고 하는 뭐 대유산 소유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두 산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러니까 대유산 소유산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필요오악이라 붓을 막 지어가지고 이제 오악 우리나라의 이제 높은 산들 5가지 산봉으로 있습니다. 붓으로는 우리나라의 높은 산을 내가 그리고 있다. 그렇지만은 인내 득지야.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알건대 아자위락이라 스스로 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옹년 70이라 내 나이 70이 되고 옹침 로죽 그리고 나를 사람들은 로죽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니까 밖에 있을 만한 현황으로 부르더라. 그래서 그 사진 기진자사 내가 스스로 나를 그리고 기찬자작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찬을 쓰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거 급제를 받고 공부를 잘했어요. 늦은 나이에 관직이 나갑니다. 그래서 수석을 했어요.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그 관직에 나갔지만 지금 마음은 정치가 자기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붓을 가지고 살림에 나가고 싶고 그리고 그 다른 김홍도에 그렇게 이제 애착을 가졌던 것처럼 그 예술과 관련된 문화활동 쪽에 자기는 그냥 그렇게 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평소에 이제 성정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모습을 누가 그려준 게 아니라 누가 그렸다? 자기가 그린 거예요. 잘 그렸어, 못 그렸어요? 대단히 잘 그렸죠. 이런 사람이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은 장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조선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3가지를 잘해야 됐습니다. 시도 잘 써야 되고요. 글도 잘 써야 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돼요. 이 3가지를 잘하는 것들을 우리는 문화인의 표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식 교양으로. 그래서 우리 3절이라고 하거든요. 3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3절은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이건 이명기라고 하는 도화서 화원이에요. 김홍도하고 같이 활동했던 그 도화서 화원입니다. 그 도화서 화원이었던 이명기가 강세왕을 72살에 이제 그 71세 때 그려진 겁니다. 근데 어때요? 똑같죠? 강세왕 무지 잘 그린 거야. 인간일 거냐,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손 보세요. 입체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명함법. 손이 그냥 선만 쫙 그린 게 아니라 입체감을 넣어서 진짜 손처럼 느껴지죠. 이런 식의 음영법들이 그 당시 이제 그 도화원에서 이제 쓰게 됩니다. 이 강세왕이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아꼈고 그 다음에 이제 20살에 이제 도화서에 이제 추천을 해서 들어갔고 거기에 들어간 김홍도는 26세에 이제 영조의 어진을 그리게 됩니다. 대단한 얼마만큼 실력이
그러면서 김홍도의 이름은요 그냥 겸제 이후에 양대 산맥으로서 아주 그냥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 김홍도. 그래서 영조 때부터 활동해서 이제 정조, 그 정조가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순조 때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람의 화원에서 아주 재밌게 잘 봤었고, 이건 이제 그 아까 김홍도를 발굴한 강세환이 쓴 표암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표암집. 이 표암집 안에 단원기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에 대해서 따로 글을 쓴 거예요. 단원이 어떻게 해서 나를 만났고 얘가 어땠고 어떤 부분을 추천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보아서 자기가 키웠던 그 단원이 얼마만큼 대단했는지를 쭉 여기다가 써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원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죠. 신윤복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딱 한 줄 남아요. 도화서에 언제 들어왔는지. 근데 들어와서 뭘 했는지 기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대로 보면은 이제 단원보다 한 15년 정도 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 바람의 원에서는 이제 김홍도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러블라인을 타는데 그건 아니고, 김홍도가 이제 20대 때 이제 그 자화상입니다. 외모는 그닥 얼굴 보세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아직 뭐 골격이 잘 안 잡힌 굉장히 예쁜. 근데 눈매 보세요. 야,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매섭게 지금 자기 이제 화구들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단출하게 이런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문.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자화상을 우리나라에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모습을. 강세왕 같은 사람은 고관 대작이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근데 화가가 자기 자화상을 그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떨 때 가능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도화서 화원이 자기 자화상을 그려요. 자기가 유명해져서.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재 정선도 자기 자화상을 그렸죠.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화가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무슨 쟁이라고 하죠. 뭐 약간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급도 중인 계급이에요. 그렇게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은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화가들이 그리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디 가서 꾸리지 않는다. 즉 화가라고 하는 신분, 그 역할들이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존중된다 안 된다? 존중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김홍도가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자화상을 그렸다는 얘기는 이미 사회가 변한 거예요. 한 사람의 작가로서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어진 오직한 왕이 직접 이렇게 그 관직을 하사할 정도로 그 정도 되는 그 상황, 참 변했구나. 조선 후기라고 하는 사회가 어느 만큼 변하고 있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가가 자화상을 그린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남이 시키는 대로만 안 하지. 뭘 담으려고 하겠어요? 자기 스타일.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자기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김홍도가 자기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봅시다. 어제 제가 이제 김홍도에 대해서 구도의 천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정조에게 진상했었던 이제 그 화첩에 보면은 이제 자연 풍경화가 쭉 이제 그려져 있었죠. 금강 사문첩을 보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자연 풍경을 그리는 거니까 자연이 들어가요. 근데 유독 풍속화를 그릴 때만큼은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윤복은 반드시 배경을 넣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배경을 넣어요. 근데 유독 김홍도만큼은 풍속화, 사람을 그릴 때는 배경이 없어요. 왜 그런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더군다나 요
춤추는 요 장면은 굉장한 핸디캡이에요. 화가 되지 잘 않습니다. 어떤 구도예요? 원형 구도죠. 원형 구도는 답답해요. 그 화면이 이제 저도 이 그림을 배울 때 보면은 밖으로 약간 좀 잘라주고 해서 확산된다. 그래서 캔버스는 이만하지만은 더 넓은 게 연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끊임없이 이렇게 지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딱 폐쇄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형 구도는 정말 이렇게 답답함을 만들어내는 구도이기 때문에 안 써요. 근데 김영준은 원 구도를 딱 적용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부터 이제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그걸 풀어나갈까? 자, 이제 원형 구도입니다. 근데 원형인데 어디선가 한쪽 터져 있죠. 이 부분 터 있습니다. 원형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부분들은 여기에요. 여기는 이렇게 터 있어요. 터 있는데 공간적으로 터 있으면서 두 가지 장치를 넣었어요. 다른 사람 다 앉아 있는데 얘는 서 있죠. 그 다음에 색깔들도 어때요? 이게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눈 감아보세요. 눈 뜨고 어디로 시선이 먼저 가는지 봅시다. 자, 눈 감고 떠보세요. 시선이 흘러가는 눈동자를 쭉 한번 보세요. 가장 중심적으로 시선이 고정되는 게 어디예요? 춤추는 저 무동이죠.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우리는 전체를 한번 쑥 돌면서도 자꾸 녹색으로 가요. 녹색으로 가는 얘기는 이 부분에 초점이 가게 되면은 여기 답답한 구도니까 답답함을 느낄 텐데 잠깐 쓱 보면서 일로 맺히는데 얘가 서 있고 손의 방향이 안쪽으로 있어요? 바깥쪽으로 있어요? 손의 방향이 바깥으로 있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딱 맺히고 다시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여기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시선을 밖으로 유도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걸 보면서도 답답하게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도록 김원준은 장치를 넣었던 거죠. 서 있게 되고 녹색이라고 하는 색을 좀 진하게 넣고 중요한 거 손의 방향을 밖으로 향하도록 시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숨통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걸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요. 돌면서 여전히 막혀 있으면 답답할 텐데 밖으로 빼주는 장치들을 넣었어요. 쭉 가시면은 여기에 두체가 이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돌면서 이 피리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밖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소품을 통해서 화면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장치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모자들도 보세요. 모자들도 나름대로의 이제 율동을 넣어서 이렇게 재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이 없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좀 밋밋해요. 그림이 재미가 없거든요. 배경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커버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정문아 혹시 그림 그려보는 박 선생님이 예를 정문아 그릴 때 배경 그리지 말라고 했고 그리라고 하죠. 일단 테이블을 그리기 그리고 물건을 그리는데 일단 뒤에는 뭐 그리는 건 말고 치마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허전해요. 저도 이제 대학 입시할 때 전문화를 배우잖아요. 이렇게 사물 맞춰 해놓고 그때는 정말 별거 없는데 배경 제작하면 오 그림이 그럴듯한 거예요. 이 배경이 주는 효과가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김웅도는 그 핸디캡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그림에서 재미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김웅도의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요. 선이 한번 선만 가지고 신윤복하고 김웅도를 비교해 봅시다. 멀리 연상해 보세요. 신윤복이 쓰는 선은 어때요? 굉장히 섬세하죠. 정말 섬세합니다. 김웅도의 선은 굉장히 억세요. 우리는 그걸 철로묘라고 하는데요. 철로묘. 그러니까 이제 철로묘.
절범이라고 해가지고요. 꺾일 절자입니다. 꺾여요. 그러니까 옷주름이나 이거 할 때 팍 꺾어요. 붉은 선을 가지고 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게 되면은 옷주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이 선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없는 대신에 이 사람을 표현하는 선의 재미를 느끼도록 사람이 스스로 유도해요. 그러니까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재미를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잘 쓰는 거 표정 묘사, 표정과 동적 묘사 보면은 같은 동작, 같은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기나의 표정 여기 보세요. 이거 단소 진짜 부는 것 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표정과 그 다음에 저런 동작과 옷을 표현하는 아주 강한 그 선과 그 다음에 저런 공간의 기가 막힌 표현을 통해 가지고 배경이 없는 핸디캡을 너무너무 잘 소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도를 정말 잘 써요. 이건 이제 그 김홍도의 아주 또 다른 걸작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데 한번 그 탐정 비슷하게 한번 몇 가지 숨은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퀴즈. 계절은 언제일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한번 이렇게 수수께끼 게임 한번 해보세요. 계절. 그렇게 보시는 이유? 그렇죠? 부채이트. 갓을 볶고 있고 이제 부채를 들고 있다. 그러면 한여름일까요? 아니면 좀 초여름일까요? 아니면 늦여름일까요? 한여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늦여름, 초여름? 자,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예요. 자, 일단 계절은 내가 한 초여름 정도 돼 보인다. 초여름이라면은 날짜,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대략 몇 월 정도 돼 보일까요? 6월 정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중에는 언제일 것 같아요? 오전, 오후, 그 다음에 한낮. 오후로 보는 이유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오후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모이려면. 그렇죠. 늦은 오후는 아닐 것 같고. 네, 오후. 오케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씨름인데 지금 바탕이 이제 모래예요? 아니면 매흙이에요? 모래는 아니죠. 그냥 일반 흙입니다. 장소는 어디일까? 우선 한양이에요. 한양. 한양에 어딘지 모르지만 이 정도 사람들이 모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좀 넓은 곳이 있어야 되겠죠. 넓은 곳. 그리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한번 좀 봅시다. 쭉 한번 훑어보시면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한번 세보세요. 보니까 사람이 몇 명인지 쭉 세보니까 사람이 관객만 보면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 관객만. 뭐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의 표정은 어때요? 입을 벌리고 있죠. 그 몸의 자세는 앞으로 가 있어요? 뒤로 가 있어요? 뒤로. 어떤 표정입니까? 흥미진진하고 또 어떨 때 우리가 입을 벌리죠? 놀랄 때. 놀라요. 딱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봅시다. 이쪽에 있는 네 사람은 이 두 사람과 표정이 같아요? 틀려요? 좀 다르죠. 입을 다물고 있고요. 복장이 어때요? 이 두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그 망건이 없고 여기는 망건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좀 신분이 좀 달라 보이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시면은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전부 다 망건을 쓰고 있어요. 여기 망건 안 쓰는 젊은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한 열 몇 명 돼요. 열 몇 명이 되는데 이 엿장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이쪽을 보고 있죠. 씨름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쪽에 누군가 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김원도 보면 얘가 여기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거를 보는 순간 화면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그리지 않았지만 이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다. 앉아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서 있다고 보는 순간은 그렇지. 엿장수에 보는 시선이 땅이 아래로 가냐 위로 보고 있죠. 그 이야기는 요 앉은 사람 둘레에 있는 사람들은 서 있다. 그러니까 앉은 사람이 한 10명 되고 서 있는 사람까지 대충 합치면은 최소한 30여 명은 이 씨름 장면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공간에서 30여 명 정도가 지금 모이려면 그럴 만한 공간이 어딘가 나와야 돼요. 더군다나 아까 낮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경기 뭐 2시에 있습니다. 모여주세요 라고 해서 쭉 떠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티켓을 판매하는 그건 아니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의 구경을 할까요? 오다 가다. 오다 가다. 그럼 오다 가다 30여 명 정도는 너끈히 모일 수 있는 그런 곳. 조선 후기. 시장이지. 그렇지. 시장. 시장통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즌이에요. 시장통. 그럼 그 당시 한양에서 요 시장이 가장 크게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광화문 근처에 있었던 유기전이에요. 지금 청계천 그쪽이. 그쪽에 모인 거예요. 그쪽에 모여가지고 오다 가다 여긴 없지만은 이거를 동영상을 틀게 되면 쭉 보고 지나가긴 할 거예요. 거기 이제 온갖 물건을 많이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을 한번 가봅시다.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요? 여기서 승기를 잡고 있는 사람. 그렇죠? 제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인데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혹시 보이시나요? 가까이 나와서. 나오세요. 보여? 네. 이 사람 표정 다르죠? 이 사람은 지금 강제표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입꼬리를 밑에 대고 힘을 꽉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얘는 미간이 이렇게 찡그려져 있어요. 지금 당황해가지고 지금 어리버리 지금 하고 있죠. 표정이.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얘는 오른손이 엉덩이를 잡고 힘을 꽉 주고 있는데 얘는 지금 손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의 다리를 봐보세요. 땅에 다리가 발바닥에 딱 착지를 하고 있어요. 그 힘을 꽉 주고 들어 올리는 요게 느껴지시죠? 신발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 이기고 있는 사람의 신발은 어떤 걸까요? 두 짝이 있어요. 당연히 이거 있죠? 이게 얘고 위에 있는 게 이쪽에 발막신이 요 이쪽은 집신이에요. 이건 가죽신이에요. 근데 보아하니 신부는 다 망거를 쓰고 상투를 듣고 있어요. 양반집 자제인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름뿐인 양반이고 얘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놀래요. 어떨 때 놀랄까요? 얘네들은 아마 얘가 이길 줄 알았겠지. 그랬더니 딱 하니까 뭐야! 이러고 이제 깜짝 놀랐죠. 지금 민망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뭐 내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누구는 갓을 쓰고 있고 누구는 벗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갓이 2개가 겹쳐 있죠. 그냥 갓을 쓰면 쓰고 벗으면 벗는데 얘만 2개를 겹쳐 있어요.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 두 개가 있을까요? 겹쳐 있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요 사람의 자세를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리를 보고 쭉 하고 있죠. 표정이 어때요? 굉장히 이 경기를 즐기는 그냥 하나의 관객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뭔가 참여자로 보이세요? 다음 선수입니다. 이 경기 다음 순서예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지금 순서 대기하고 있는데 다리를 모으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편하네요? 긴장하고 있죠. 눈 보세요. 쭉 보면서 지금 이기고 있는 사람의 관찰하고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예상과 다르게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대기자라면 얘는 좀 어때요? 표정이 얘보다는 같은 순번의 두 사람이지만은 앞에 있는 사람 그 바로 다음 차례보다는 얘는 그나마 좀 더 나아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하악 구조가 훨씬 더 튼튼해. 그러니까 얘는 좀 긴장을 좀 덜해. 다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해볼만 할 것 같아. 근데 얘는 체구도 그렇고 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표정 보시면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모자가 같은 가닥하고 조금 다르죠. 벙커지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거하고 달라요. 신분이 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달라요. 이 벙커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사연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군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모두 징집해가지고 2년 쫙 그 군대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농사 짓다가 일정 기간 들어가서 군복 먹고 다시 나왔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군인 업무를 볼 때에 군복을 좀 줍니다. 그때 주는 이제 군인 모자가 번거지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렇게 군역으로 차출하는 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받은 모자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해서 만들어진 이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노비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인, 나는 양반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들이 막 섞여져서 지금 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엿을 팔고 있어요. 저 엿은 저 사람이 직접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어제 납품받았을까요? 납품받았어요. 그 당시에 엿을 만드는 곳을 당백전이라고 했어요. 당백전. 지금 동대문 있죠? 그 동대문 그 디자인 플라자에 있는 그쪽에 엿을 만드는 그 상인들이 그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계천에서 지금이야 뭐 전철 한번 타면 바로 갔다 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외곽이어서 동대문 외곽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당백전에 가서 엿을 띄워와요. 가서 이제 파는데 어떤 엿을 팔았을까요? 여기서 협회를 보아하니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가래야 됐죠. 구멍 송송송 나와 있는 요거를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이제 초여름이라고 했는데 몇 가지를 보시게 되면 씨름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여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씨름에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죠? 줄을 가지고 하는 그 씨름이 있고 삿바가 있는 게 이거는 삿바가 없이 하는 그냥 바씨름이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씨름들이 언제부터 있었을까를 보면 우리 옛날에 봤었던 그 5세기 때 보급에 지금 그 압록강 바로 그 위에 올라가면 지단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거기가 이제 그 고구려의 처음 성이었었죠. 수도 그쪽에 있는 그 고분입니다. 그 고분이 사람들이 후대 일제시대 때 각저총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각저는 한자로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씨름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냥 그 이름을 부르기 쉽게 각저총이라고 불러줬는데 그 한 벽면에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이 지금 있습니다. 좀 회색이라 조금 바꿔야
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 밑에서 지금 요 두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고 있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인물을 보아하니 코가 매부리 코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조선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리언입니다. 인도리언. 그러니까 지금 그 집안에서 그 당시 고구려 때 씨름하는 요 장면은 요 사람은 그 지금 보시면은 이란, 이라크, 인도 막 요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신체 구조가 다릅니다. 지금 그 사람하고 고구려 그 토종대나무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고구려의 인구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어요. 다민족 사회가 그러니까 말갈족이랄지 서양인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 워낙 넓은 땅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구 구성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씨름의 전통들이 쭉 이어진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김홍도보다 그 후에 이제 그려진 유숙이라는 사람이 그린 대표로의 일부인데요. 그 보시면은 그 방금 김홍도가 그린 씨름덕은 구조는 비슷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쭉 몰려 있고요. 여기에 지금 애들이 지금 씨름을 하고 있죠. 역시 그 삿발을 쓰지 않은 이제 바씨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흥미가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엿을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엿은 이런 그 난장이 열려주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필수 아이템이었던 거죠.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절이 언제냐라고 이제 그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요 부채는 그러니까 지금 한여름이 아니에요. 근데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초여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단오날 5월 5일 단오날이 되면은 그 당시 양반들이 이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부채를 만들어서 서로 나눠줘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그 더위 잘 이겨내라라는 의미로 이제 부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양반들끼리 주고받는 이 부채를 이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 남자들은 씨름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은 없습니다. 이 경기는 남성용 경기예요. 남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5월 다른 날이 되면은 앞으로 다가올 더위를 잘 이겨내라는 의미로 부채도 나눠주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씨름도 하는데 그 씨름은 남자만 하게 돼요. 여자는 뭘 할까요? 그렇죠. 여자는 그네. 그러니까 남성 게임과 여성 게임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은 다른 날에 이제 신윤복이 그린 건데 이렇게 이제 그네 타고 창고에 이제 머리 감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여성의 게임이에요. 남성이 등장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남성이 등장하지. 저런 놈들이 있어요. 사실 신윤복 그림으로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있던 장면보다도 저런 장면을 넣음으로써 근데 이제 신윤복은 저렇게 넘겨다보는 그 장면 연출이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신윤복의 장면은 스트레이트로 김웅도처럼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남 얘기하듯이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넘어다보는 그런 장면 묘사가 신윤복은 많은데요. 신윤복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어쨌든 다음 날에 행해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김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린 그 당시 그림인데 이렇게 다음 날은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하는 날 실제 이렇게 씨름장이 벌어지면은 이제 엿을 이렇게 팔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엿도 참 파는 게 그 당시는 이게 모두 다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물물 교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덩치도 좀 있어야 돼요. 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여러분 그 경험 없으시겠구나. 저는 시골이라서 옛날 엿장수 좀 왔었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거 뒤로 부득이 갖다 주면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그 아저씨는 이렇게 그 미약과 막 꽂고 다니고 막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전 조선시대 사람들
네, 이제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하는 그런 경우는 일단 아까 당백전이라고 하면서 이제 납품 받아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거였고 한여름에는 못 팔죠. 네,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그 집신, 요게 이제 그 사슴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제 신입니다. 가죽 신이죠. 이렇게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양반이 나더라도 저런 걸 신을 수 있는 이제 높이라고 하는 건데 저걸 신을 수 있는 이제 양반이 있는 반면에 가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홍도가 아까 부도 말씀드렸는데 길쌈하는 장면인데 부도가 어떤 부도예요? 치 S자 부도죠. 근데 이거 보면은 공간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에서부터 들어와요. 자, 요걸 가지고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 갔어요.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이 장면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김홍도가 어떤 장치를 넣었어요. 손. 아이의 손하고 이 할머니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들어왔다가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닿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의 손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선이 들어와서 넘어가서 다시 나가요. 굉장히 공간이 넓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 김홍도가 이제 그 명월 그 야화로 해가지고 다리 나무에 완전히 가려버리게 되는 그것도 구도 굉장히 파격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안 그리는데 어쩜 이렇게 공간을 확장적으로 잘 쓰는지 그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원근법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입체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뭐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는 그런 사실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림 감상하는 장면이에요. 도화서 화원들이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품평을 하게 돼요. 뭐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래서 이제 막 그림입니다. 막 그림을 넣고 이제 스승하고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림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각자 한마디씩 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김홍도는 표시를 해놨어요. 누구 차례가 돼서 이 그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소품을 쓰고 있죠. 여기서 소품을 쓰고 있는 딱 한 사람, 부츠를 들고 있는 사람. 지금 얘가 이 그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츠를 쓸까요? 아마 재료 때문에. 수묵이죠, 화선지에. 그러니까 침이 튀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작품을 놓고 이렇게 품평을 할 때에는 침 튀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도화서의 그런 장면 역시 뺏김이 없어요. 뭐 옛날 페르미어가 그랬던 그 당시 네덜란드 이런 풍경화, 아니면 풍속화 이런 장면들이 있고요. 김덕 씨는 좀 쉬었답시다. 소리가 나오지 않나요? 뒤통수? 오케이. 예, 안 나와 이제. 오케이. 안 나와. 근데 저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김홍도 그림을 몇 작품 중에서 사람 손이 아까 그거 찌른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요거 그쵸? 찌른이랑 아재인가 뭐. 이건 이제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제 거예요? 첫 번째 추측은 이제 이 어기에서 시작해야 되겠지. 김홍도가 저거를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그렇죠. 김홍도 저 정도로 하나하나 디테일에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사람이 손에 저거를 몰라서 할 리는 없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의도는 가지고 있냐? 그거부터 확인합시다.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의도는 있었다. 의도를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도는 있었는데 어떤 의미도 어떤 아주 그냥 그 무의식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은 뭔가 나름대로 이 장면에 어울리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냐 두 번째로 점검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김홍도의 평소의 작품 스타일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런 장치들이 다른 장면에서도 있었으면은 저게 말이 돼요. 근데 다른 그 작품에는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저게 들어오면은 그거를 그 연결시켜서 논리적인 비약이 좀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장면에서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이게 이런 장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선 여기 봅시다. 그냥 우리는 아까 구도를 생각하면 그냥 춤추고 있나 보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색깔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왜냐면 저 무동이 저 색깔을 입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하지만은 김웅도는 색을 넣었어요. 그리고 팔을 저 장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하면 돼. 그건 하나 분명한 게 뭐냐면 김웅도는 일단 현장에 나가요. 현장에 나가서 많이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화실에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가 스케치한 걸 가지고 이제 엮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요. 자연 풍경화는 거기 나갔을 때는 사생을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서 그 색칠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일단 밖에 나가서 그 화첩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어요. 즉 그 얘기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좋아하게 된 거다. 그러면 이제 뭐가 분명해지냐면 요 구도를 만들어 놓고 김홍도는 결정을 해야 돼요. 서 있는 사람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춤추는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했을 때 고리는 분명하게 밖으로 나가도록 이 좁은 화승진 안에다가 그 장치를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품 하나 색깔 하나 장치 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게 평소에 했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김홍도의 또 여기를 가봅시다. 여기 보시면 길쌈하는 장면이에요. 실제 길쌈하는 여인 여기 할머니 있죠. 할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며느리도 있죠. 두 사람의 실제 이 공간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길쌈을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저런 길쌈의 광경들이 있었죠. 이건 봤습니다. 김홍도가 이렇게 며느리가 며느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이거를 바라보고 있죠. 시어머니가 꼭 등장해야 됐을까? 지금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역할들은 뭐죠? 시어머니 표정이 지금 표정이 어때요? 아주 기뻐해요? 아니면 약간 인상을 쓰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있죠. 약간 인상을 쓰고 있죠. 감정 상태가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뭔가 찜찜해요? 뭔가 찜찜해. 그러면서 허리를 약간 굽히고 며느리를 보고 있죠. 며느리의 표정이 어때요? 머리카락이 탄탄하게 됐어요? 아니면 약간 풀어졌어요? 약간 풀어졌고 표정이 어때요? 눈도 입도 지금 약간 무표정하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시어머니는 가르치고 감독하고 며느리는 긴장하고 시어머니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애까지 얻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면 길쌈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김홍도가 드러내려고 하는 길쌈이라고 하는 행위들을 저 당시 했구나라고 하는 중립적인 어떤 중성적인 그냥 풍경이 아니라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정의 며느리들이 해야 되는 정말 그 당시로서는 그냥 필수 아이템이죠.
그리고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누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애도 낳았으니까 지금 2명을 좀 이렇게 데리고 안고 있어요. 할머니만 잡고 있고 가르쳐야 돼요. 못 보고 죽겠어 울고 있고 짜증나요. 근데 며느리가 하는 거 보고 안에 잘 못해요. 얘는 혼자 하잖아.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길쌈이라고 하는 그 광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며느리와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여기에 표현이 됐다 안 됐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도의 평소 스타일은 그냥 한 장면에 있었거나 사진처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장면에서 뭘 결국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희노애락. 그러니까 저작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냥 희노애락, 기뻐하는 모습, 슬퍼하는, 짜증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완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소품들, 이 표정들은 다 김홍도가 의도를 가지고 했구나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소품 하나가 들고 있으면서 이 그림을 현재 누가 평가하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손도 소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소품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손이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앉아 있는 사람의 손으로 되어 있으면은 뭔가 어색해요. 근데 이 그림하고 이 표정하고 뭔가 유기적으로 어울려요.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이 이길 줄 알았어요. 뭔가 돈을 걸 수 있었겠지. 평소에 승리를 보호하면 이겼을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덜 놀란 거예요. 뒤로 몸이 딱 자빠졌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손이 뒤집어진 줄 자기도 몰랐겠다. 익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자면 100%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앞에서 했을 평소에 김홍도의 저런 익살스러움의 감정 표현이 들어가 있는 장치를 보면 이것도 분명히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 요 놀라 자빠지는 표정, 뒤로 넘어지는 그러면 손을 급히 짚었겠죠.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요 장면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봤을까 안 봤을까요? 이거 김홍도 그림은 그 당시 사람들 보라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후대들이 보지만 그 당시에 김홍도의 풍속 화첩은요 널리 퍼진 거예요. 그 당시 대중들은 딱 보고 웃었을까 안 웃었을까요? 네, 웃음 코드가 통하는 거죠. 이야, 그 대충 알아요. 저 당시 사람들은 저기에 등장인물들이 누구누구 아무개 안단 말이에요. 야, 놀라서 완전히 그냥 손도 뒤집어 버렸네라고 웃음 코드가 그 당시는 통했겠죠. 그렇게 보자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도를 많이 따라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김홍도가 워낙 그냥 출중했기 때문에 신윤복도 김홍도를 많이 모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강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따라하는데 여기 이제 김덕신도 이제 저기 김홍도를 따라해요.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김덕신도 이제 그 도화서 화원입니다. 화원이었는데 김홍도하고 거의 이제 코드가 비슷해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 김덕신도 얼마만큼 그 구도를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하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우선은 화면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정적이세요? 아주 굉장히 역동적이세요? 그렇죠. 굉장히 역동적이죠.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그렇죠. 여기 딱 보고 있으면은 시선 여름이 오른쪽에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모입니다. 슉 모여요. 주로 어디로 결국 모이게 되죠? 요 끝에 요 장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장면으로 모이게 한다는 얘기는 이 그림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의 발단 원인. 그러면은 얘로 시선이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가도록 하기 위해서 김대신이 김홍도한테 그림을 배웠을 때 그걸 배웠던 거죠. 화면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그게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지 그 치밀한 계산을 배우는 겁니다. 자, 우선은 메인 주인공 여기 있습니다.
얘한테 우리는 시선이 갔어요. 가게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색깔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색깔이 진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선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얘 색깔뿐만 아니라 동선을 봅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대각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실제 이렇게 되는 이렇게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김득씨는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치를 넣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이쪽으로 휘어지게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휘어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그 부인입니다. 부인이 자세를 보시면은 손이 이쪽에 펼쳐져 있죠. 손이 펼쳐져 있고 다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몸이 있고요. 팔이 펼쳐져 있습니다. 쭉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쭉 나가려고 하는 건데 마지막에 딱 꺾죠. 곰방대 끝으로. 딱 꺾어서 시선이 일로 가요. 에이 뭐 김덕신이 뭐 저렇게 다 계산했겠어요? 계산합니다. 화가들은 기본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1급 화가들이에요. 도화서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보는 그런 그 구도 묘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것들을 어색하지 않게 얼마만큼 구상하느냐가 이제 그 수준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구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게 한쪽으로 몰리면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게 한쪽으로 몰리면. 그런데 아까 김홍도에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보조 라인이 있어요. 주 라인이 있고 보조 라인이 있습니다. 보조 라인이 있으면 주 라인이 저기 이쪽으로 가요. 그렇죠? 근데 모두 이로 갈 때 약간의 화면을 분산시켜주는 역할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 모두 다 이쪽으로 갈 때 얘는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죠. 그런 장면들을 넣어서 이제 화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드라마가 생기게 됩니다. 구도가 그렇고요. 이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고양이가 그렇죠. 뭐 다 아시겠지만 입에다가 뭘 물고 가죠. 병아리를 물고 탁 도망갑니다. 가장 놀라서 어미닭이 달려들죠. 근데 의리 없이 형제들은 도망가요. 이게 해약 코드입니다. 웃음 코드예요. 어미닭은 자기 자식 구하려고 딱 달려드는데 형제들은 배반 때리고 그냥 나 살려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요 장면을 가장 누가 먼저 봤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먼저 보고 얘가 봤어요. 아저씨가. 아저씨는 뭘 하고 있었어요? 뭘 이렇게 가만히 짜고 있었죠? 그 편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를 짜고 있다가 요 장면을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신발도 신을 새 없이 그냥 뚜다닥 하고 이렇게 목에서 넘어졌어요. 다리도 그 공중에 떠있죠. 쭉 갑니다. 머리도 방금같이 벗겨졌어요. 굉장히 놀란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그 모습을 아주머니가 본 거예요. 아주머니의 시선이 얘가 정말 문제였으면은 아주머니 시선도 일로 가야 돼요. 닭도 아저씨도. 근데 아주머니의 시선은 고양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있어요? 아저씨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주머니는 뭐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영감아. 당신 그러다 허리 부러져 다쳐. 그러니까 얘 때문에 했는데 자기 아저씨가 다칠 것 같으니까 아저씨가 걱정이 돼서 지금 아주머니의 표정은 닭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중구조입니다. 고양이가 이를 벌렸어요. 어미 닭은 병아리 자기 자식 자체가 지금 걱정스러워요. 아저씨도 얘가 지금 혼내주려고. 근데 아주머니는 얘는 문제가 아니고 아저씨가 걱정해요. 요 이중 구도 속에서 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재미있죠. 실제 장면을 사진 찍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이제 웃음기 있게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함이 나옵니다. 풍속화는 많은 나라들이 좀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유럽의 17세기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16세기, 17세기 풍속화도 좀 그려지게 됩니다. 되게 무시받았어요. 일단 유럽에서 풍속화는 질 떨어지는 걸로 급이 낮은 걸로
굉장히 이제 그 저평가됐습니다. 어쨌든 풍속화는 그려졌어요. 근데 유럽에서 그려진 풍속화는 대체적으로 권선징악이에요. 교훈적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브리겔이 시각장애인이 사람들 끌고 가는 그 장면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뭔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술 취한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것을 그려야지. 일본에서도 풍속화가 그려집니다. 근데 일본에서 주로 풍속화는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조금 그 장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같은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화려한 대신에. 근데 조선에서 만들어진 풍속화는 일단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접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노열입니다. 왕립화가가 저런 풍속화를 그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건 집도를 유럽에서는요 왕실 화가가 저거는 이거는 금기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선에서 왕실은 서민들의 저런 풍속화를 그려도 오케이. 그게 이제 문화적인 개방성이라고 보시면 그게 달랐고 그리는 스타일 보시면은 일단 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웃음 코드가 툭툭툭 퉁퉁 터집니다. 일본에서 웃음 코드가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과장하고 이제 과격하게 이제 그리는 장면이긴 한데요. 그런 모습도 좀 있고요. 이건 김덕신이 그리는 겁니다. 대장간. 여기 보시면은 그냥 얘 지금 어디 바라보고 있어요? 모두 다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김덕신의 존재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모두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 장면은 헐 얘를 보고 있어요. 그 앞에 누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김덕신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저 모습까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존재를 그림의 전제를 하고 이렇게 그리게 되는 이런 시선 처리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선 처리로 유명한 서양 그림이 있었죠. 벨라스케스.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네나스 있죠. 그 왕조 그 그림. 그 벨라스케스 그 그림도 보면 관객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치들이 서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장면들 이렇게 있습니다. 열심히 대장. 근데 얘 보세요. 지금 하이라고 이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투전. 뭐 쓰면 밤새도록 지금 도박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양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밤새도록 지금 창가 쪽에서 빛이 어려움듯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밤을 새는지 어떻게 하냐? 장치들이 두 개 있죠. 요 두 개가 있죠. 이게 뭘까요? 옛날에 일 볼 때 요강이에요. 요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는 침 뱉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일부러 안 나가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누가 제일 잃고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지금 도박을 하고 있어요. 누가 제일 많이 잃었어요? 잃은 얘가 뭐죠? 술이죠. 이 술이 어디에 제일 가까워요? 누구한테 제일 가까워요? 아니야, 얼굴이 멀게 있어요. 뜻대로 안 되는 건 술 먹고 이미 2선 잃었어요. 얘는 이제 게임 아웃입니다. 지금 이제 너무 열받으니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한참 읽고 있어요. 그래서 김덕신은 지금 이 장면이 나를 세고 있다라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품을 넣고 창밖으로 어선풀이 들어오는 요 빛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읽고 있는지를 알려주게 한 소품으로서 술잔을 이 옆에다가 놓고 얼굴을 뽀알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들이 누가 지금 따고 있을 거예요. 뭐 딱 들어오죠? 주머니 두둑하게 차고 있는. 그리고 얘는 지금 꽤 있는지만 안경도 이렇게 쓰고 있고. 누가 지금 포커페이스를 잘 해야 하는 거죠. 아주 그냥 박빙이 승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1급 궁정 화가가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이렇게 그릴 주제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먹겠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서로 좋아하고 이것들 보면서 서로 마음이 교감이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 화가들이 이런 걸 그렸다는 얘기죠. 이런 장면들이 서로 이제 소위 말하는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도화 사원들이 굉장히 그 바람의 화원 그 보시면 이상열인가 이렇게 나와요. 누구죠? 그 배우 이상열인가 약간 코믹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일과 중에 어디 가서 그림 그려주고 몰래 돈 받고 그래서 이게 도화서 화원에서 이제 뭐 그리라고 주면은 자꾸 안 해요. 안에서 뭐 하냐 보면 이제 밖에서 그 주문 받은 거 그거 그리고 있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는데 이 작품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또 사람들이 안과 밖을 그런 식으로 많이 넘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었어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서양의 풍속가들입니다. 이런 놀이를 다 그냥 작가점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윤복은 이제 영조 때 등장하게 됐는데 한 15년 정도 이제 개봉도보다 연배 차이가 있고요. 신윤